자네 주방에 늑대를 들였군. 한국의 주방을 등지고 도망쳐온 청년, 그리고 파산 직전의 고집불통. 이탈리아 장인 안토니오. 그들이 좁은 주방에서 설계한 완벽한 함정은 어떻게 천억 자본을 침몰시켰을까요? 미슐랭 3스타가 80년 명가에서 뱉은 첫마디, 늑대가 나타났다. 99도의 가짜를 비웃는 100도의 진실. 인생왕관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으로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밀라노의 겨울 안개는 도시의 화려함을 집어삼킨 채 눅눅하고 축축한 냉기만을 골목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습기는 80년 전 안토니오의 할아버지가 밀라노의 자존심을 걸고 세웠던 식당 트라토리아 안토니오의 두꺼운 돌벽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주방 구석구석을 곰팡 내 섞인 한기로 가득 채웠죠. 안토니오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마치 죽은 이의 피부처럼 푸석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부 위에 적힌 빨간 숫자들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은 작년의 반 토막도 되지 않았고 주방 선반 위에는 벌써 석 달째 밀린 임대료 고지서와 원재료, 대금, 독촉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져 온 이 유서 깊은 주방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습관적으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결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할아버지의 유언 같은 철칙은 그가 이 무너져가는 왕국에서 지키고 있는 마지막 품이었으니까요. 그는 주방 한복판에 위용 있게 자리 잡은 거대한 무쇠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번의 주걱질에 닳고 닳아 거울처럼 반질반질해진 그 솥이 오늘따라 유독 차갑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텅 빈 주방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넘게 매일같이 이 거대한 솥을 저어온 그의 어깨와 팔꿈치는 이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은 날이면 관절 마디마디에 바늘을 찔러 넣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몸의 통증이 아닌 마음의 무력감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20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쌀알을 저어 만드는 안토니오의 리소토 대신 길 건너 마르코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벨라 이탈리아의 5분짜리 즉석 요리에 열광했으니까요. 마르코의 가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경쾌한 음악으로 밀라노의 젊은이들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주방 창문을 통해 보이는 그 번쩍이는 불빛들은 마치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파는 것은 요리가 아니라 효율과 속도였습니다. 안토니오가 새벽마다 72시간을 우려내는 사골 육수의 깊은 맛 따위는 마르코가 사용하는 화학, 조미료의 자극적인 향기에 힘없이 밀려나 버렸습니다. 전통이라는 자부심은 이제 낡은 넝마주의의 외투처럼 초라하고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빠, 또 이러고 계세요? 불도 안 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주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딸 마틸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느 때처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은행에서 일하는 마틸다는 안토니오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통을 일깨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오가 입에 물고 있던 불 꺼진 담배를 낚아채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임대료 독촉장이 식당 입구까지 밀려 들어와서 손님들이 다 쳐다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여기 마르코가 보낸 최종 인수 서류예요. 이번엔 권리금까지 꽤 넉넉하게 쳐줬어요. 제발 아빠.
이제 그만 현실을 보세요. 마틸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애처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식어가는 주방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지옥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안토니오의 코앞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건 사업이에요, 아빠. 예술이 아니라고요. 할아버지의 명성은 이미 박물관에나 갈 유물이 됐어요. 아빠가 여기서 뼈 빠지게 쌀을 저어봤자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다들 길 건너에서 마르코가 파는 가짜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든다고요. 아빠만 빼고 세상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토니오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송곳처럼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갑게 식은 무쇠솥에 가장자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마틸다, 이 솥이 식으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솥 하나로 우리를 키우셨고 밀라노의 맛을 지키셨다. 그 맛 때문에 아빠 인생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빚쟁이들이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이 솥을 고철로 팔아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해요. 이건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틸다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안토니오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붙잡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죠. 그는 텅 빈 주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시 차가운 안개가 주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안토니오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의 낡은 종소리가 날카롭게 정막을 깼습니다. 딸이 마음을 돌려 돌아온 건가 싶어 안토니오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방인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신발에서 물을 뚝뚝 흘리는 동양인 청년.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낡은 배낭 하나를 짊어진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달랐습니다. 절박함을 넘어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죠. 저 일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주방 일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깔깔했습니다. 이탈리아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짧은 문장에 담긴 의지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안토니오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긴 노숙자 쉼터가 아니다. 나갈 문은 내 등 뒤에 있지. 지금 당장 나가라. 안토니오의 차가운 거절에도 청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고이는 빗물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손준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를 준호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제 주방을 통째로 태워 먹고 도망쳐온 놈입니다. 이제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준호의 파격적인 고백에 안토니오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주방을 태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청년의 눈에는 광기와도 같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구걸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마지막 칼을 뽑아든 자의 눈빛이었죠. 주방을 태운 놈이 감히 남의 신성한 주방에 발을 들여 내 놈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설거지든 바닥 청소든 아궁이 불을 때든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대신 제가 아는 불의 맛을 이 솥에 담게 해주신다면 사장님이 잃어버린 그 자존심을 제가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신에게 또 다른 벼랑 끝에서 온 이방인이 자존심을 되찾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다니.
참으로 비릿하고도 우스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그 서늘한 눈동자 속에서 안토니오는 30년 전 처음 무쇠솥 앞에 섰던 자신의 초라하고도 뜨거웠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망해가는 장인의 무덤이었고 저 청년은 그 무덤을 파헤치러 온 도굴꾼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르코의 가짜 네온사인에 눈이 멀어버리느니 차라리 이 이방인의 눈에 담긴 위험한 불꽃에 인생의 마지막 도박을 걸어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들었죠. 안토니오는 준호의 멱살을 잡듯 가까이 끌어당겨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준호의 몸에서 나는 빗물 냄새와 지독한 피로의 향기가 안토니오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좋다. 내일 새벽 4시다. 1분이라도 늦으면 내 배낭과 함께 너를 저 안개 속으로 던져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명심해라, 준호. 여긴 주방이 아니라 전쟁터다. 살아남지 못하면 내가 태운 주방보다 더 비참한 꼴로 쫓겨나게 될 거다. 준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지독한 안도감과 다시 사지로 뛰어든 자의 비릿한 미소였죠. 내일 뵙겠습니다, 셰프. 준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남은 흥건한 빗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밀라노의 깊은 밤, 망해가는 80년 전통의 주방과 과거를 불태우고 온 도망자 준호.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는 그렇게 차가운 빗소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힐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무기로 삼아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전문가들의 지독한 생존 게임의 서막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밀라노의 거리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안개에 눌려 흐릿하게 번지는 시각, 트라토리아 안토니오의 낡은 철제 셔터가 비명을 지르며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안토니오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있던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의 눈 밑은 밤샘의 흔적인지 거무죽죽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안토니오는 준호를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열쇠를 꽂아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 안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밤새 식어버린 돌벽과 무쇠 솟은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준호의 피부를 파고들었죠. 안토니오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주방 한가운데 서서 짧게 명령했습니다. 불 켜고 바닥부터 닦아라. 내 주방에서 내 놈의 발자국이 남는 꼴은 못 보니까. 준호는 대답 대신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형광등이 깜빡이며 주방을 비췄습니다. 낡은 타일, 바닥, 기름때가 앉은 환풍기, 그리고 어제 안토니오가 닦다 만 무쇠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배낭을 구석에 던져두고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한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얼음장 같은 타일의 감촉이 바지를 뚫고 전해졌지만 그는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방 조리대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새벽 시장에서 갓 들여온 야채들을 꺼냈습니다. 서걱, 서걱. 날카로운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주방을 채웠습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안토니오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힐끗힐끗 준호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죠. 한국에서 주방을 태워 먹었다고 했나? 안토니오가 낮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걸레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왜 그랬지? 실수였나 아니면 고의였나?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안토니오를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준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웠고 고의라고 하기엔 지키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곳 주인이 쓰레기 같은 식재료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쓰레기를 팔아 제 자부심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의 불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주방을 태워버릴 만큼의 결벽증적인 자부심이라니. 그건 안토니오 자신도 한때 가졌던,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 조금씩 깎여나갔던 바로 그 성질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비릿하게 웃으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자부심이라. 그건 배부른 놈들이나 부리는 사치다. 내 주방에서 자부심 운운했다간 굶어 죽기 딱 좋지. 여기선 오직 내 명령만이 자부심이고 법이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셰프. 준호는 다시 바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내내 준호에게 주어진 일은 혹독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생선 비늘을 치고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를 눈물이 쏙 빠질 만큼 다져야 했죠. 안토니오는 일부러 준호에게 가장 거칠고 차가운 일들만 골라 시켰습니다. 준호의 손마디는 금세 붉게 부어올랐고 칼날에 베인 상처에서는 핏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토니오가 시키기도 전에 다음 일을 찾아 움직였죠. 육수통을 닫고 구리 냄비에 광을 내며 안토니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주방의 모든 구석을 정돈해 나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 낯설고 차가운 공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침략자의 움직임 같았습니다. 점심 영업시간이 다가오자 식당 문이 열리며 마틸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방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준호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아빠, 진짜로 이 사람을 쓰기로 한 거예요? 마르코가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안토니오는 대답 대신 뜨거운 솥에 육수를 부었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피어올랐죠. 마르코가 무서워서 내 주방에 사람 하나 못 들이냐? 저놈은 설거지꾼일 뿐이다. 마틸다, 손님 맞을 준비나 해라. 마틸다는 불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훑어보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묵묵히 채소를 볶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은 흡사 차가운 조각상 같았지만 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그의 뺨 위로는 땀방울이 줄기차게 흘러내리고 있었죠. 영업이 시작되었지만 식당 안은 여전히 썰렁했습니다. 단골 손님 두세 명만이 구석자리에 앉아 익숙한 리소토를 주문할 뿐이었죠. 길 건너 마르코의 가게 앞에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안토니오의 손길은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주걱이 솥바닥을 긁는 소리가 주방 안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완성된 리소토를 접시에 담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서 내다 드려라. 그리고 잘 봐둬라. 이게 밀라노에서 80년을 버텨온 전통이다. 내 놈이 태워 먹은 한국의 싸구려 주방과는 근본부터 다르단 말이다. 준호는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황금빛 샤프란 향이 코를 찔렀지만 준호의 시선은 접시 위에 담긴 리소토의 질감에 머물렀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럽고 완벽하게 익은 쌀알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마치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과거의 영광을 겨우 붙잡고 있는 노병의 훈장처럼 말이죠. 준호는 접시를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에게 리소토를 내려놓는 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딪히기 직전의 전율이었죠. 준호는 주방으로 돌아오며 안토니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안토니오는 필사적으로 솥을 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웠습니다. 30년 장인의 고집이 담긴 저 부드러운 리소토는 이제 밀라노의 거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안토니오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육수가 아니라 이 식어가는 주방을 다시 뜨겁게 달굴 강력한 파열음이라는 사실을요. 셰프님, 육수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준호의 짧은 한마디가 안토니오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안토니오는 주걱을 멈추고 준호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주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기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뭐라고? 이 리소토는 너무 조용합니다. 손님들이 길 건너 마르코의 가게로 가는 이유는 그곳의 요리가 더 시끄럽고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은 조용히 지키는 게 아니라 가끔은 스스로를 파괴하며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토니오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주걱을 싱크대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챙강 하는 소리가 주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리소토를 가르치려 들어? 안토니오는 준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붙였습니다.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주방 안에 엉켰습니다. 안토니오의 눈에는 분노가, 준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80년 전통의 안정과 도망쳐온 이방인의 혁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주방의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안개가 창틈으로 스며들어 가스불의 푸른 빛을 흐릿하게 가리고 있었죠. 준호는 안토니오가 잠시 시장에 간 사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제보다 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고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안토니오가 보물처럼 아끼는 거대한 무쇠솥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어제 안토니오가 완성했던 육수를 붓고 가장 좋은 쌀을 한 줌 넣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안토니오가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불의 세기를 극한으로 높였죠. 무쇠솥 바닥이 뜨겁게 달궈지며 치익 하는 소음이 주방의 정적을 깼습니다. 준호는 주걱을 쥐고 쌀알을 휘젓는 대신 솥바닥의 쌀알들이 얇고 넓게 펴지도록 꾹꾹 눌렀습니다. 이건 안토니오의 주방에서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리소토의 핵심인 부드러움을 파괴하고 쌀의 전분을 강제로 태워버리는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솥 바닥에서 타닥, 타다닥하고 쌀알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탄내가 섞인 향기가 주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준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그의 눈은 오직 솥바닥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주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안토니오였습니다. 그는 주방을 가득 채운 생소한 탄내를 맡자마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안토니오는 준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솥바닥에 눌어붙은 갈색의 밥덩어리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바쳐온 벨벳 같은 부드러움에 대한 잔인한 난도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가르친 게 고작 이거였나? 내 주방에서 내 솥에 대고 지금 불장난을 한 거냐? 안토니오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준호의 멱살을 잡아 조리대 벽으로 밀쳐붙였습니다. 안토니오의 눈에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삶의 근간이 흔들린 자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셰프님, 제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건 그냥 탄 밥이 아닙니다. 누룽지라고 부르는 곡물의 정수가 응축된 맛입니다. 지금 셰프님의 리소토는 너무 연약합니다. 마르코의 자극적인 맛에 대응하려면 입안을 때리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이 바삭한 식감이 그 해답입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안토니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망자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지독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안토니오에게 그 말은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식감, 파열음, 리소토는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구름 같은 요리다. 내 놈이 가져온 이 저질스럽고 딱딱한 찌꺼기는 우리 가문이 80년 명성을 더럽히는 쓰레기일 뿐이야. 너 같은 놈을 주방에 들인 내가 미친놈이지. 안토니오는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누룽지 접시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강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호가 밤새 연구하며 만들어낸 황금빛 누룽지 조각들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비참하게 흩어졌습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내 놈이 태워 먹었다는 한국의 주방도 아마 이런 식이었겠지. 근본도 없고 예의도 없는 너 같은 놈은 주방에 서 있을 자격이 없어. 안토니오의 독설은 준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누룽지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준호의 인생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솥바닥의 찌꺼기처럼 늘 소외되고 버려졌지만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단단한 존재. 준호는 배낭을 챙겨 들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준호를 식당 뒷문으로 끌고 가 빗물이 들이치는 어두운 골목으로 내던졌습니다. 콰당,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밀라노의 안개 낀 비가 준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그를 덮쳤지만 준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젖은 배낭을 껴안은 채 뒷문 옆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토니오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은 정말로 그가 말한 쓰레기로 끝나버린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방 안에서 안토니오는 미친 듯이 솥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남긴 그 탄 냄새를 지워버리려는 듯 거친 수세미로 무쇠솥을 박박 문질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소하고 강렬한 향기는 주방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안토니오의 머릿속에는 아까 준호가 했던 말이 가시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셰프님의 리소토는 너무 연약합니다. 안토니오는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마르코의 가게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고 빠르고 시끄러운 그곳. 그에 반해 자신의 식당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무력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솥을 닦던 손을 멈추고 자신의 거친 손마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를 내쫓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안토니오의 가슴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는 퇴근을 위해 뒷문을 열었다가 그곳에 비를 쫄딱 맞으며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앉아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안 갔나? 경찰이라도 불러야 정신을 차리겠어?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안토니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랏빛으로 질린 입술이 떨리며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제 방식이 틀렸다면 그때는 제 손가락을 자르고 다시는 주방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셰프님, 전통은 박물관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는 준호의 눈에 담긴 도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제 보았던 절망적인 눈빛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위험했습니다. 안토니오는 한참 동안 빗속의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지키며 우아하게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미친 이방인의 손을 잡고 진흙탕 싸움이라도 시작해 볼 것인가. 안토니오는 주머니에서 주방 열쇠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쇳소리가 차가운 시멘트 위를 굴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와라. 내 식당 문 앞에서 송장 치우기 싫으니까. 하지만 명심해. 내일 아침 손님에게 나갈 리소토에 그딴 쓰레기를 섞는 날엔 내 놈은 경찰서가 아니라 병원으로 실려가게 될 거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 묻은 열쇠를 쥐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지독한 지옥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대가는 치러졌고 주방의 불길은 다시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밀라노의 안개 낀 밤, 망해가는 거장의 자존심과 도망쳐온 이방인의 도끼가 좁은 주방 안에서 위험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밥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뜯어먹어야 하는 두 전문가의 처절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쥐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온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죠. 안토니오는 그런 준호에게 수건 한 장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으로 준호의 젖은 발자국이 남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닦아. 내가 들어오면서 더럽힌 건 내가 치우는 게 이 주방의 법칙이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쥐었습니다. 바닥을 닦는 그의 손등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툭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가 자신에게 준 이 기회가 연민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방식의 시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는 주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무쇠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50kg짜리 쌀포대 3개를 준호 앞에 내던졌습니다. 증명하고 싶다고 했나? 그럼 내일부터 나갈 모든 리소토의 베이스가 될 쌀을 내 손으로 직접 씻어라. 기계는 쓰지 마. 쌀알 하나하나의 온도를 내 손끝으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저 손 옆에 서서 육수가 끓는 5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주걱을 멈추지 마라. 이것은 요리 수업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끓는 육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빗물에 젖어 얼음장 같은 준호의 체온이 충돌하며 주방 안은 기묘한 수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솥 앞에 섰습니다. 안토니오는 주방 구석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정신은 아득해졌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덮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고 5시간 동안 같은 동작으로 솥을 젓는 팔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죠. 어깨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습니다. 멈추지 마. 쌀알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건 내가 말한 누룽지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다. 안토니오의 호통이 채찍처럼 준호의 등 뒤를 때렸습니다. 안토니오는 준호가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까진 놈이 감히 전통을 입에 올려? 라고 비웃는 듯한 그 시선 앞에서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어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준호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겁한 주인의 협박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아궁이를 엎었던 그 뜨거운 불길. 그 불길에 비하면 이 무쇠솥의 열기는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듯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구걸하듯 주걱을 휘둘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준호의 옷은 이미 땀과 수증기로 범벅이 되어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보더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뱉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군. 안토니오의 목소리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무시와 멸시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한 방울 섞인 것이죠. 그는 준호에게 잠시 쉴 시간을 주는 대신 주방 구석에 놓인 낡은 압력솥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내가 말한 그 누룽지인지 뭔지를 내놔봐라. 대신 전통 리소토의 품위를 단 1%라도 훼손하는 순간 너는 이 문을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솥을 잡았습니다. 그는 밤새 빗속에서 생각했던 구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쌀의 전분이 육수의 지방과 만나 가장 아름답게 카라멜라이징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노렸습니다. 준호는 안토니오가 지켜온 정통 리소토를 베이스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방금 5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육수로 구워낸 얇고 투명한 누룽지 칩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황금빛 면사포를 쓴 신부처럼 우아하고도 강렬했습니다. 마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마틸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주방을 지킨 두 남자의 처절한 몰골에 경악했지만 준호가 내놓은 접시를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주방 가득 퍼지는 그 고소하고 깊은 향기는 지금까지 그녀가 알던 아버지의 리소토와는 차원이 다른 생동감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안토니오는 천천히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한번, 접시를 한번 번갈아 보더니 누룽지 조각과 리소토를 함께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바작! 정적뿐인 주방의 첫 번째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토니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드러운 리소토의 홍수 속에서 누룽지의 바삭함이 터지며 쌀알 본연의 구수한 풍미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토니오가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하지만 쌀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힘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한참 동안 씹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아주 잠깐 이슬 같은 것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친 자신의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에 느끼는 희열이자 자신을 뛰어넘을지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일은 육수에 넣는 야채의 양을 10% 줄여라. 누룽지의 고소함이 야채 향에 묻힌다. 안토니오의 짧은 평가가 떨어졌습니다. 맛있다는 칭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준호가 이 주방의 일원으로, 아니 안토니오의 위험한 공범으로 인정받는 공식적인 승인이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그런 준호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닦아라. 바닥에 내 땀방울이 흥건하다. 내 주방은 눈물보다 땀을 더 싫어하니까. 안토니오는 차갑게 뱉고는 주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차가운 타일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주방의 불길이 준호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의 안개가 유독 짙게 깔린 수요일 정오였습니다. 주방의 온도는 끓어오르는 육수의 증기로 후끈거렸지만 안토니오와 준호 사이의 기류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안토니오의 지시대로 육수의 야채 함량을 줄이고 누룽지의 밀도를 조절하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필요한 말 이외의 소음은 허용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식당의 낡은 종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울렸습니다. 서빙을 준비하던 마틸다가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주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안토니오가 미간을 찌푸리며 홀 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피에르. 안토니오의 입술에서 나온 이름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주방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노신사.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 하나로 유럽 전역의 식당 수백 곳을 문 닫게 만들었다는 전설적인 미식 평론가이자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의 사형 집행인 피에르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식당이 가장 비참하고 나태하게 무너져가는 순간을 포착해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그의 취미였으니까요. 피에르는 아무 말 없이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메뉴판도 보지 않은 채 홀을 지키던 마틸다에게 낮게 의조렸습니다. 항상 먹던 리소토 알라 밀라네제로 부탁하네 안토니오. 자네가 아직 그 낡은 무쇠솥을 저을 자존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러 왔으니. 그의 목소리는 주방 벽을 뚫고 안토니오의 귀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안토니오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주걱을 쥐어온 베테랑이었지만 피에르라는 이름 앞에서는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와 다를 바 없었죠. 안토니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주걱이 솥바닥을 긁는 소리가 평소보다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셰프. 준호의 목소리가 안토니오의 귓가를 서늘하게 때렸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으로 안토니오를 응시했습니다. 동정도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범 관계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비즈니스적인 경고였죠. 당신이 떨면 쌀알이 죽습니다. 피에르가 온 건 기회입니다. 마르코에게 가게를 넘겨주고 길거리로 나앉을 건지 아니면 저 노인네의 혀를 마비시켜서 왕관을 되찾을 건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안토니오는 준호의 도끼 서린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공포에 짓눌려 있던 그의 심장이 준호의 차가운 도발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쓱 닦아내고는 주걱을 고쳐주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준호가 밤새 준비한 누룽지 칩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피에르 같은 정통론자 앞에서는 절대 내놓지 않았을 이다나 같은 식재료였죠. 하지만 지금의 정통 리소토로는 피에르의 냉혹한 평가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안토니오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불 올려라.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주방의 전통을 버려야겠다. 안토니오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진화였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아궁이의 화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주방 안은 금세 후끈한 열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토니오는 평소보다 육수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쌀알을 볶았습니다. 부드러움의 극치를 달리는 정통 리소토 베이스를 완성해 나갔죠. 그리고 그 옆에서 준호는 무쇠솥 바닥에 얇게 편 쌀알들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긁어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기가 주방을 넘어 홀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접시 위에는 황금빛 샤프란 리소토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준호가 갓 구워낸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누룽지 파편들이 흩뿌려졌습니다. 벨벳 같은 부드러움 위에 박힌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조각들. 안토니오는 접시를 들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 요리가 아니다. 우리의 요리지. 가서 확인하십시오. 저 노인의 표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준호는 여전히 까칠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안토니오가 홀로 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주방 안에는 솥이 식어가는 소리와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안토니오가 직접 접시를 피에르의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피에르는 안토니오의 얼굴조차 보지 않은 채 접시 위에 담긴 생소한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뭔가, 안토니오? 전통을 포기하고 길거리 음식을 내놓기로 한 건가? 피에르의 독설에 마틸다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호가 빗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꼿꼿한 자세로 피에르를 마주 보았습니다. 먹어보십시오. 당신이 알던 전통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피에르는 코방귀를 뀌며 스푼을 들었습니다. 그는 리소토와 누룽지 조각을 한꺼번에 떠서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던 그 순간. 바작! 홀 전체를 울리는 명쾌하고도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피에르의 턱 근육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감기는 샤프란의 향연 속에 누룽지의 바삭함이 터지며 곡물 본연의 구수함을 폭발시키고 있었죠. 평생 부드러움만을 숭상하며 구름 같은 질감만을 찾아다녔던 거장의 혀에 한국의 투박한 누룽지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쾌감을 선사한 것입니다. 피에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스푼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거칠게 음식을 씹었습니다. 바작, 바자작. 소리는 끊이지 않고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피에르가 스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냉혹한 평론가의 가면이 벗겨지고 순수한 경탄을 금치 못하는 요리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주방 쪽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준호와 안토니오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 주방에 굶주린 늑대 한 마리를 들였군, 안토니오. 지루해 죽어가던 자네의 리소토가 이 낯선 파열음 하나로 밀라노에서 가장 뜨거운 요리가 됐어. 피에르는 짧은 평을 남긴 채 미련 없이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빈 접시와 함께 80년 전통의 주방이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팽팽한 생동감만이 남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안토니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안토니오를 향해 짧게 뱉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르코가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즈니스를 준비하십시오, 셰프.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따뜻한 악수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죽여야만 사는 경쟁자가 아니라 세상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 손을 잡은 지독한 공범이라는 사실을요. 밀라노의 안개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무쇠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피에르가 떠난 자리에는 정적 대신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 자네 주방에 늑대를 들였군이라는 평은 밀라노 미식계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SNS의 화려한 광고도 마르코가 쏟아붓던 천문학적인 홍보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현장의 소리를 들은 이들의 입소문이 밀라노의 안개보다 더 빠르게 도시를 덮쳤죠. 다음 날 아침
안토니오가 주방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텅 비어 있던 골목에는 개점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화려한 옷차림의 귀부인부터 가죽 재킷을 입은 대학생까지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설적인 독설가 피에르의 혀를 마비시켰다는 그 기괴한 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것. 주방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하루 5접시도 나가기 힘들었던 리소토 주문이 분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안토니오의 정교하고 느릿한 루틴은 밀려드는 인파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토니오가 당황하며 주걱을 놓칠 때마다 준호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리소토의 몸통을 만들면 준호는 그 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심장, 누룽지를 얹었습니다. 두 남자의 호흡은 대화 한마디 없이도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죠. 하지만 그 완벽함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독한 강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업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안토니오는 묘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안토니오의 30년 숙성 육수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준호가 무쇠솥 바닥을 긁어낼 때 나는 그 날카로운 소리에 쏠려 있었죠. 저 소리 들려? 저게 바로 피에르가 말한 파열음이야. 홀에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속삭임은 안토니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전통의 맛이 이방인이 가져온 소리에 들러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안토니오는 준호를 밀쳐내며 직접 누룽지를 긁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긁어낸 누룽지는 너무 얇아 타버리거나 너무 두꺼워 리소토의 질감을 해치기 일쑤였습니다. 비키십시오, 셰프. 지금 당신의 손은 감정을 씻고 있습니다. 쌀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준호의 차가운 지적에 안토니오는 주걱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준호는 안토니오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다시 솥을 장악했습니다. 준호가 긁어내는 누룽지는 일정하고 단단하며 입안에서 터질 때 가장 완벽한 데시벨을 냈습니다. 안토니오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주방의 진짜 주인은 기술을 가진 자신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결정적 1%를 쥐고 있는 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요. 식당 건너편 마르코는 자신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망원경으로 안토니오의 식당 앞에 늘어선 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기괴한 흥분이 서려 있었죠. 마르코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피에르의 극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저줄이 곧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안토니오는 늙었어. 하지만 저 동양인 청년, 저놈은 물건이야. 주방을 태워 먹었다고? 아니, 저놈은 주방을 지배하는 법을 아는 늑대야. 마르코는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준호의 과거를 더 낱낱이 파헤칠 것, 그리고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준비할 것. 마르코는 안토니오의 식당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준호를 빼앗아 안토니오를 고립시키고 그 소리를 자신의 프랜차이즈에 이식하는 것이었죠. 영업이 끝난 밤 주방은 폭풍이 지나간 폐허 같았습니다. 안토니오는 낡은 의자에 주저앉아 퉁퉁 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묵묵히 솥을 닦고 있었죠. 준호, 손님들이 내 소리에 미쳐 있더군. 내 육수 맛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안토니오의 씁쓸한 말에 준호가 솥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안토니오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셰프, 당신의 육수가 없으면
제 누룽지는 그저 딱딱한 탄밥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육수만 있다면 이 식당은 내일 문을 닫겠죠.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지만 서로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준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의 확인이었죠. 안토니오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넘게 홀로 지켜온 주방에 자신을 가장 아프게 찌르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지켜주는 적이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밀라노의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와 준호, 두 전문가의 위태로운 공조는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밀라노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트라토리아 안토니오의 주방은 이제 밀라노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피에르의 평론이 나간 후 주방은 쉴 틈 없이 돌아갔고 안토니오와 준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죠. 육수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주방을 지배하기 시작한 불신의 안개였습니다. 마르코는 영리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 대신 안토니오의 주방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이방인 준호를 노렸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준호의 앞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차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고 말끔한 수트 차림의 마르코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죠. 그는 준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한국에서 일으켰던 주방 방화 사건의 전말과 경찰 조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준호. 아니, 준호라고 불러야 하나? 한국 경찰이 내 행방을 쫓고 있더군. 늙은 안토니오가 이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제자를 아끼는 척하더니 사실은 방화범을 주방에 들인 꼴이니까. 마르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맹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백지수표 한 장과 함께 밀라노 중심가의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장 임명장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안토니오의 80년 숙성 육수 레시피와 누룽지 공정의 핵심 온도를 넘기는 것이었죠. 안토니오는 곧 망할 영감이야. 하지만 넌 젊지. 저 낡은 무쇠솥 대신 스테인리스 최첨단 주방을 줄게. 내 과거도 내가 깔끔하게 세탁해주지. 어떤가,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밀라노의 왕이 될 기회인데. 준호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일렁임이 없었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식당 2층 테라스에서 마틸다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준호를 맞이한 건 안토니오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마틸다에게 보고를 받은 안토니오는 이미 이성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죠. 준호가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본 안토니오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놈이 뭘 주겠다고 하더냐? 그 화려한 세단? 아니면 내 레시피를 판 대가로 받을 은전 30잎인가? 안토니오는 쥐고 있던 주걱을 조리대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챙강? 하는 소리가 주방 전체를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마르코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작업대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마르코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제가 아니라 이 주방이 내는 소리를 사고 싶어 하죠. 당신은 지금 제가 배신할까봐 무서운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부심이 돈에 팔려나가는 게 무서운 겁니까? 준호의 차가운 질문에 안토니오는 준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붙였습니다. 안토니오의 거친 손마디가 준호의 목을 압박했습니다. 준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눈으로 안토니오의 불안을 정면으로 응시했죠. 내 레시피는 내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다. 그걸 내 놈이 감히. 그 피와 땀이 마르코의 네온사인 밑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살려낸 건 제 누룽지였고요. 셰프, 당신은 여전히 저를 믿지 못하는군요. 좋습니다. 마르코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제 범죄 기록을 지워주고 신분 세탁까지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준호의 입에서 범죄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자 안토니오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는 안토니오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흐트러진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주방 안에는 끓어오르는 육수의 거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전문가 사이의 유대감은 이제 신뢰가 아닌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긴장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틸다는 주방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준호라는 인물이 가진 그 위험한 매력과 실력 또한 부정할 수 없었죠. 그때 준호가 안토니오에게 믿기 힘든 제안을 건넸습니다. 마르코에게 레시피를 넘겨주십시오. 아니, 넘겨주는 척 합시다. 안토니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준호는 마르코가 준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대신 펜을 들어 그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리소토의 온도를 모릅니다. 그는 오직 결과물의 바삭함만 보죠. 그에게 가짜 비법을 던져줍시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누룽지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감이 고무처럼 변하고 육수와 만나면 지독한 쓴맛을 내는 그런 함정 레시피 말입니다. 준호의 눈에는 비릿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자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준호의 계획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놈, 정말 미친놈이구나. 미치지 않으면 이 밀라노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가르쳐 준 건 당신입니다, 셰프. 마르코는 이 가짜 비법을 들고 거대 자본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체인점을 늘리겠죠. 그리고 그 맛이 무너지는 순간 그의 제국도 함께 무너질 겁니다. 안토니오는 준호가 내민 가짜 레시피 초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요리사로서의 양심이 아닌 승부사로서의 잔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레시피를 쥐었습니다. 좋다. 대신 이 판이 끝나면 너와 나 둘 중 하나는 이 주방을 떠나야 할 거다. 사탄과 손을 잡은 주방에 신의 축복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전 이미 지옥에서 왔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의 눈을 피한 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다시 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닌 거대한 폭발을 앞둔 도화선에 타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안토니오와 준호, 두 전문가의 위험한 비즈니스 공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넘겨준 그 비밀 레시피는 그가 보기에 완벽한 공학적 설계도였습니다. 쌀의 전분이 파괴되는 임계점, 무쇠솥의 열전도율을 계산한 화력 조절법,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쾌한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특수 미네랄 워터의 비율까지. 마르코는 즉시 밀라노 외곽에 대형 공장을 세우고 자동화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장인의 손길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기계가 24시간 내내 그 파열음을 찍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밀라노 전역의 벨라 이탈리아 매장에는 신메뉴 출시를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80년 전통을 뛰어넘은 혁명 크런치 골드 리소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 화제의 누룽지 리소토를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르코의 매출은 수직 상승했고 그는 연일 경제 잡지의 메인을 장식하며 전통의 파괴자이자 미식의 혁명가로 추앙받았습니다. 반면 트라토리아 안토니오는 급격히 한산해졌습니다. 마르코가 똑같은 맛이라고 믿는 것을 훨씬 싼 가격에 대량으로 풀어버리자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죠. 식당 안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 듯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딸 마틸다는 매일 아침 빈 테이블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준호. 정말 괜찮은 거예요? 마르코는 지금 밀라노의 왕이 됐어요. 우리 레시피로 만든 가짜들이 온 도시를 뒤덮었다고요. 이게 정말 아빠가 원한 비즈니스예요? 마틸다의 외침에도 안토니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솥 앞에 서서 쌀알을 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눈을 하고 있었죠. 곁에서 묵묵히 칼을 갈던 준호가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틸다 씨, 끓는 물은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1도가 더해지는 순간 폭발하듯 끓어오르죠. 마르코의 제국은 지금 딱 99도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그는 마르코에게 넘겨준 레시피에 심어둔 시간차 폭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미각의 화학적 변화를 이용한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준호가 넘겨준 특정 미네랄 워터는 고온에서 가열될 때 쌀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조리 후 3분이 지나는 순간 전분의 구조를 무너뜨려 쌀알을 고무처럼 질기게 변하게 만들고 육수의 지방 성분과 만나 지독한 쓴맛을 뱉어내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계는 마르코가 제안한 밀라노 고메 위크 경연대회에서 제대로 드러날 겁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자동화 기계로 찍어내는 마르코의 방식으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미세한 끓는 점의 오류를 말이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밀라노 고메 위크의 메인 이벤트인 최고의 리소토 경연 대회가 두오모 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 미디어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르코는 최첨단 자동화 조리기구와 화려한 셰프 군단을 이끌고 등장했습니다. 안토니오와 준호는 오직 낡은 무쇠솥 하나만을 들고 무대 구석에 자리를 잡았죠. 마르코는 비웃음 가득한 눈으로 안토니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안토니오, 오늘 자네는 전통이 어떻게 자본 앞에 무릎 꿇는지 보게 될 거야. 자네가 준호를 통해 나에게 준 그 비법, 이제 내 기계들이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거든. 심사위원석에는 다시 피에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두 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연이 시작되자 마르코의 주방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기계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육수를 붓고 쌀을 눌렀죠. 화려한 연기와 함께 황금빛 리소토가 접시에 담겼습니다. 마르코가 먼저 자신의 요리를 피에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안토니오의 것과 다를 바 없는 완벽한 황금빛 누룽지 리소토였습니다. 피에르가 스푼을 들었습니다. 마르코는 승리를 확신하며 카메라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피에르가 첫 술을 뜨고 채 30초가 지나지 않았을 때 현장의 공기가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저저 피에르의 입안에서 들려온 것은 어제의 그 경쾌한 파열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끈적거리고 기분 나쁘게 갈라지는 흡사 고무차륵을 씹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죠. 피에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마르코? 이건 요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덩어리군. 입안을 마비시키는 이 지독한 쓴맛은 또 뭐고?
피에르가 접시를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실시간 중계 화면을 통해 마르코가 만든 리소토의 단면이 비춰졌습니다. 조리 후 3분이 지나자 쌀알에서 흘러나온 화학적 불순물들이 육수와 뒤엉켜 시커먼 액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가 심어둔 지하수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죠. 대형 전광판을 통해 그 처참한 광경을 본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르코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레시피대로 정확히 만들었단 말이야. 그는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기계는 인간의 손끝이 느끼는 그 미묘한 끓는 점의 경고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솥을 젓던 안토니오가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르코, 요리는 계산기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너는 소리를 샀지만 그 소리를 품은 영혼은 사지 못했어. 안토니오는 준호가 갓 긁어낸 누룽지를 리소토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에게 향했습니다. 마르코의 요리가 식으며 독으로 변해갈 때 안토니오의 요리는 솥 안에서 견뎌낸 시간만큼 깊은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스푼을 들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대회장에 다시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작, 맑고 투명하고 정직한 파열음. 그것은 마르코의 거짓 제국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일갈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음미했습니다. 준호는 무대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머니 속에 낡은 라이터를 만졌습니다. 한국에서 주방을 태웠던 그 불길이 이제 밀라노의 오만한 자본을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와 준호, 두 전문가의 위험한 공조가 마침내 마르코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연대회의 결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밀라노 전체를 뒤흔든 쓰나미가 되었습니다. 마르코가 전 세계 미디어 앞에서 선보인 그 고무 같은 리소토와 유독 가스의 충격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죠. 다음 날 아침 마르코의 프랜차이즈 벨라 이탈리아의 모든 매장 앞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보건당국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르코의 제국은 준호가 설계한 끓는 점의 함정에 의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도입한 자동화 기계들은 준호가 심어둔 미세한 화학적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채 수만 접시의 독약을 찍어냈습니다. 피의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맛있은 정도가 아니에요. 혀가 마비되고 구토가 납니다. 전통을 혁신한다더니 우리에게 화학 폐기물을 먹인 건가요? 분노한 민심은 마르코를 단두대로 몰아넣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마르코의 목을 조였습니다. 어제까지 미식의 혁명가라 칭송받던 그는 이제 밀라노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죠. 안토니오와 준호는 텅 빈 주방에 앉아 TV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마르코는 검찰청으로 압송되며 외투로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그의 네온사인은 하나둘 꺼져갔고 밀라노의 밤은 다시 원래의 정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몰락은 모두에게 씁쓸한 여운을 남겨주었어요. 뉴스를 끄고 나자 주방에는 육수가 끓는 나지막한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구석에서 짐을 챙기는 준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낡은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마르코가 내 과거를 들먹였을 때 사실 조금은 흔들렸네. 방화범과 주방에 같이 서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준호는 짐 싸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토니오가 내민 와인 잔을 받아든 준호의 눈에는 평소의 날선 도끼 대신 깊은 피로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한국에서의 주방은 지옥이었습니다.
사장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식재료에 표백제를 섞어 팔았죠. 그걸 먹은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면서도 주방장은 오직 매출 전표만 챙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 썩은 식재료들과 함께 제 요리사로서의 첫 꿈도 그 아궁이 속에 던져버렸죠. 준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주방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웠던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는 이제야 왜 준호가 그토록 누룽지의 파열음에 집착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썩은 진실을 깨부수기 위해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안토니오는 품속에서 누군가에게 받은 서류 한 뭉치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마틸다가 은행 인맥을 동원해 알아낸 한국에서의 사건 종결 확인서였습니다. 마르코가 너를 협박하려 했던 그 서류는 이제 가짜다. 마틸다가 확인했어. 그 식당 주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미 실형을 살고 있고 내 방화는 정당행위에 가까운 참작을 받아 기소유예로 끝났더군. 넌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다, 준호.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쫓아다니던 주홍 글씨가 사라지는 순간 준호는 비로소 이 낯선 밀라노의 주방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준호, 마르코의 매장들이 경매로 나오고 있네. 사람들은 이제 진짜 소리를 찾고 있어. 우리 가게 옆 건물까지 확장해서 내 이름을 건 식당을 차려보는 건 어떻겠나? 이제 공범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서 말이야. 안토니오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짐가방의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오를 향해 처음으로 희미한 하지만 아주 정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셰프, 저는 누군가의 파트너로 남기엔 너무 시끄러운 놈입니다. 당신의 솥은 이제 충분히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부턴 당신의 육수만으로도 밀라노는 충분히 행복할 겁니다. 저는 저만이 낼 수 있는 또 다른 소리를 찾아 떠나야겠습니다. 준호는 배낭을 숄더백처럼 걸쳐 메고 주방 문을 나섰습니다. 안토니오는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의 갈 길을 구태여 묻지 않는 법이니까요. 마틸다가 달려 나와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준호 씨, 어디로 가는지라도 알려줘야죠. 우리 누룽지 리소토는 이제 어떡하고요. 준호는 돌아보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레시피는 솥바닥에 다 남겨뒀습니다. 99도와 100도의 차이,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럼 언젠가 다시 그 바작 소리를 들으러 오겠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은 밀라노의 새벽 안개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바라보며 주걱을 고쳐쥐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여전히 고소한 누룽지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비겁한 자본을 태우고 도망자의 낙인을 지워낸 불길. 이제 그 불길은 누군가를 해치는 불꽃이 아니라 밀라노의 새벽을 깨우는 가장 정직한 온기가 되어 주방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지독했던 겨울 안개는 어느덧 걷히고 나빌리오 운하를 따라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폐업의 문턱에서 식어가던 트라토리아 안토니오의 주방은 이제 밀라노에서 가장 뜨거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심장부가 되었죠. 주방 입구에는 준호가 떠나기 전 남겨둔 낡은 앞치마 하나가 훈장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매일 아침 그 앞치마를 슬쩍 매만지며 주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안토니오의 주방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외부 셰프를 고용하지 않았죠. 대신 딸 마틸다가 은행원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장부 속의 숫자 대신 쌀알이 육수를 머금는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육수 온도가 평소보다 0.5도 높아요. 쌀알의 전분이 너무 빨리 터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마틸다의 날카로운 질문에 안토니오는 허허 웃으며 주걱을 휘둘렀습니다. 준호가 남기고 간 지독한 전문가 정신이 마틸다의 피 속에도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안토니오는 이제 정통만을 고집하는 고리타분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가르쳐준 파괴를 통한 창조를 자신의 30년 숙련미와 결합해 세상에 없던 완벽한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안토니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리소토는 이제 예술을 넘어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리소토 베이스는 안토니오의 인자함을 닮았고 그 위에 내려앉은 황금빛 누룽지 칩은 준호의 날선 도끼를 품고 있었죠. 손님들은 그 상반된 두 맛이 입안에서 전쟁을 치르다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영업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 주방 안으로 낯익은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오가 공들여 솥바닥을 긁어내자 홀 전체를 압도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작!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안토니오는 잠시 주걱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지만 안토니오의 눈엔 누군가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버티던 이방인, 99도와 100도의 차이를 몸소 보여주었던 그 청년 준호의 뒷모습이었죠. 안토니오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구원하러 온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요리사의 혼을 깨우기 위해 스스로 불꽃이 되어 날아든 늑대였죠. 준호가 떠나며 남긴 것은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치열함,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왕관을 씌울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준호, 자네가 말한 100도의 순간을 나는 이제야 매일 만난다네. 쌀알이 비명을 지르며 가장 단단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 말이야. 안토니오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다시 주걱을 잡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이제 짐이 아니라 준호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품어줄 수 있는 단단한 칼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영업을 마친 주방에는 고요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안토니오와 마틸다는 나란히 앉아 준호가 좋아했던 와인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때 식당 뒷문 틈으로 익숙한 엽서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습니다. 엽서 뒷면엔 거칠게 타버린 솥바닥의 사진 한 장과 짧은 글귀 하나만이 적혀 있었죠. 이곳의 안개는 밀라노보다 더 독하군요. 하지만 제 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99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J. 안토니오는 엽서를 가슴에 품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아궁이를 엎으며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이제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같은 온도로 끓어오르는 솥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주방에서 여러분의 솥은 지금 몇 도로 끓고 있습니까? 힘겨운 현실에 부딪혀 불을 끄고 싶을 때도 전통이라는 이름의 관성 뒤에 숨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해 세상을 바꾸는 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단 1도의 고통을 견뎌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토니오와 준호, 두 남자가 보여준 그 치열한 공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왕가는
누군가 씌워주는 화려한 금붙이가 아닙니다. 남들이 버린 솥 바닥을 긁어내며 찾아낸 그 바작하는 소리, 자신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길 속으로 뛰어든 그 흉터야말로 우리가 머리에 써야 할 가장 빛나는 인생의 왕관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솥을 젓고 있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인생을 1도 더 뜨겁게 만듭니다. 인생왕관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